자, 그러면 3부 가겠습니다. 자, 제가 3부 가기 전에 그 아까 1부, 2부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을 좀 봤는데 제가 딱 걸렸어요. 예, 좀 미숙한 부분이 있군요. 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 예, 죄송합니다. 은은 잘 모릅니다. 딱 걸렸습니다. 예, 제가 사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아까 JP 모건 뭐 물어보실 때도 어떤 분이 아는 척 안 했는데 은은 딱 걸렸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냥 wealth preservation으로만 쓰기 때문에 그냥 금 대신 은이 낫지 않나라는 건데, 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되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링크를 한 두세 개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냥 뭐 운동을 하던 차를 타고 가던 하면서 좀 편하게 들어볼게요. 듣고 제가 금하고 연동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그럼 은에 대한 제 아이디어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서 버냉키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시는데, 버냉키는 그 양반은 저는 많이 괴롭히고 싶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거 박탈시켜야 되고, 결국은 역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역사가 그분을 이렇게 판단해 줄 거잖아요. 그렇죠? He'll be judged by history.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양반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고 아주 최악의 연준으로 이름이 길이 남아야 될 겁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연준 의장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교과서에 들어가는 견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댓글 중에서 지금 오늘 올린 거에 댓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걸 하나 짚어주셨는데, 시청자분께서 제가 지금 99년 2000년대 그때부터 생겼다고, 저 중앙은행의 만행이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고 97년부터 쌓인 거다 사실. 그게 더 정확한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97년에 우리 IMF 맞고 러시아하고 태국하고 우리 허덕이면서 98년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굉장히 특이한 헤지 펀드가 무너졌어요. 그거 제가 전 영상에서 예전에 작년에 찍었던 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양반들이 PhD 가진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했던 그런 펀드인데, 그분들이 무너지면서 98년에 문제가 더 커진 것도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하여튼 그때 크레딧 크런치 일으키고 큰 문제가 있었고, 그때부터 90년대 말부터 문제가 생겼고, 그게 99년, 2000년 닷컴 버블에서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 한 25년, 26년 정도 이게 쌓여온 문제라고 보는 게 정확하십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맞아요. 미국이 다른 나라가 근본이제 못하게 할 거예요. 이걸 맞짱 들 수 있는 거는 중요하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근본이제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무식하게 눌러버리고 미국을 더 황당하게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중국이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 그러면은 가보면은, 자, 3부 갑니다. 예, 이게 예전에 제가 받았던 꽤 오래된 Q&A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적어놓고서 못했던 거 있으니까 그냥 그거 몇 개 가볼게요. 이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들은 아닌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고. 이현철 소장님하고 이종호 센터장님 두 분 다 부동산하고 금리 관계에 있어서 금리는 2차 요인이라고 했는데, 왜 후자 이종호 센터장님만 당신은 괴롭히냐?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영상들에 밀어봤을 때 이현철 소장님은 이종호 센터장님보다 금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단지 본인이 짚으시는 그 맥락이 금리 때문에 생겼다는 걸 모르세요. 그렇게 연관은 안 시키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금리가 낮아지면 저금리가 한참 충분히 가서 사람들이 그게 익숙해지면은 간땡이가 붙기 시작하죠. 근데 그거를, 그 간땡이가 붙는 사이클이 온다는 건 이영철 소장님을 아세요. 그걸 정확히 짚으시는데, 그게 금리 때문에 사람들의 사이클과 간땡이가 붙기 시작한다는 그 연관만 안 시키시는 거지, 그게 한참 사이클이 올라서 막 간땡이가 부어서 좋은 상황에서 금리 올린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안 꺾이거든요. 대중심리가. 시간이 걸려요. 감땡이가 붙는 그 지수가 바뀌는 데까지는. 그거는 이현철 소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이종호 센터장님은 아예 금리라는 것 자체를, 그 베이직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영상을 제가 무례하게 찍어서 올렸던 겁니다. 2022년에 더 올랐다고요? 금리 안 올랐으면?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맞습니다. 예, 금리 오르지 않았으면 2021년 고점 아니고 2022년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물건이든 부동산이든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가격은 it can go to a stratosphere. 저쪽 우주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가격이라는 건 쭉쭉. 물론 5억짜리 집이 100억이 되지는 않겠지만 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가 톱인지. 저 테슬라 주식값 보세요. 어디가 천장이에요 도대체. 500불, 600불, 700불 말도 안 됐지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제가 자꾸 집값 내려서 신생아 출산율 올려야 한다니까 화내시는 분들 꽤 계세요. 예, 그런데 이거 저 집값이 비싸서 신생아율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저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그냥 이게 코즈 앤 이펙트라는 거를 이렇게 프루브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건 직관적이잖아요. 집값이 비싸지니까 젊은 애들이 결혼 못 하는 거고, 결혼 못해서 보금자리가 없으면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지겠죠. 거기다가 사교육비도 엄청나고 하니까 한국은.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슈카형 방송 볼 때 그 신생아율 0.78 찍는다고 했을 때 그 차트 쫙 그려지는 거 보면서 이 형이 그때 그 신생아율을 그거를 10년 전 거를 쫙 보여준 차트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저 차트랑 아파트 가격이랑 딱 그려보면은 재밌겠다. X자 되겠구나 해서 그런 소리를 드렸던 거고, 제가 요번에 그냥 어제 이걸 만들었어요. index.go.kr라고 한국부동산원에 가서 이거 연말 기준으로 2014년 12월, 2021년 12월에서 그냥 만들었어요. 보세요. 파란색이 신생아 출생률이잖아. 출생 그 명수란 말이에요. 50만 명 안 됐다가 2012년에서 쭉 하고 16년. 이때 집값 슬슬 오르기 시작할 때죠. 우연의 일치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2020년, 2011년 고점 딱 아파트값 찍을 때 미친 듯이 아파트값 올랐을 때 신생아율 딱 이거 지금 바닥 찍고 있잖아요. X자, 가위.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당연히 이건 집값이 당연히 떨어져야 신생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100% 당연히 이렇게 커즌 이펙트라고 하긴 어렵고, 신생아 출산하는데 당연히 다른 이유도 있겠죠. 뭐 정부 보조가 잘못됐다든지 뭐 thousands of reason이 있겠지만 이걸 봤을 때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22년까지 1년을 더 뽑았더니 이렇게 신생아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집값은 여기서 꺾였죠, 한번. 근데 얘가 한번 꺾였다 그래서 당장 그래도 아직도 비싸니까 집값이, 그래서 꺾였다 그래서 한번 나아지는 건 아니니까 이게 쭉 내려와 줘야 얘가 올라갈 거다.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건데,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뭐 영끌하신 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짜증나는 거 알아요. 제가 자꾸 그렇게 뭐 저 새끼 나오기만 하면 집값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밥 마시고 힘드신 거 아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보이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인플레 잡으려면 금리 출구 전략을 내리지 못하는데 은행 구제를 위해 유동성을 더하면 결국 인플레를 못 잡는다는 것으로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안 미국이 분명히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할 거고, 그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동시에 왼쪽에서는 한쪽에서는 계속 돈을 찍어내고 QE를 하는, 그 상반된 정책이 계속 펼쳐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한동안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은 고용 지표가 좋은데 왜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상황을 염두해야 할까요? 지금 저 고용 지표가 좋은 거는 좋아요. 좋은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좋은 일자리 하나가 없어지고 안 좋은 일자리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생계형 고용이 되게 세다 그랬잖아요. 1억을 받던 사람이 메타에서 잘리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편의점이랑 뭐 우버 같은 거를 일을 한다. 그럼 1억짜리 연봉은 날라갔지만 2,500만 원씩 두 군데서 번다 그러면 5천 버는 거니까 그 하나 없어지고 두 개 생긴 거 그거를 캡처를 잘 못해요 보니까. hourly wage rate 바뀌는 건 어느 정도 캐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벌써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될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고, 그 버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그게 다행인데, 그 둔화되고 있는 이유는 고용 질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좋은 고용에서 나쁜 고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그게 살아나겠냐, 스태그넌 그로스가 생길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용 지표는 꺾이긴. 저렇게 사람들 자르고 지금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안 꺾일 수는 없어요. 사람들 계속 잘릴 거고 은행 파산하고 기업들도 파산하면서 꺾일 건데, 연준이 지금 머리를 극적이는 이유는 이게 생각보다 안 떨어지니까. 왜 안 떨어지냐? 니들이 돈 많이 찍어서 인플레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생계형 고용이 많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생계형 고용이 생기면 그거를 차등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알바랑 파트타임이랑 돈 잘 버는 풀타임이랑 그걸 얘들이 제대로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전쟁을 일으켜 대리전 달러 태울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공황 이후에 세계대전 후에. 맞죠. 예. 미국은 정말 근본 이제 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 쓸 거고 누구라도 어떻게 쓰든지 전쟁을 할 건데, 문제는 지금 상대가 중국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중국 핵폭탄 가졌잖아요. 가졌다며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그게 살 떨리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냥 웬만한 나라 같으면 항공모함 2대 보내고서는 빠바방 하면 끝날 텐데 중국은 그러질 못하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에서는 그게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대리전을 해도 전쟁이란 건 결국 돈 싸움인데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찍고 부채가 너무 커서 문제가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돈을 더 빚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중국이 써먹을 거라는 거죠. 역으로. 야, 전쟁하자. 뭐 대만 먹지 못하도록 공격 못하도록 막자 그러면 결국 채권을 더 찍고 돈을 더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더 많아지니까 달러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근본 이자를 하고 있는 위안화가 더 강해지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을 순순히 내놓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겠죠. 중국도 숨겨진 약점이 엄청 많을 듯합니다. 미국이 수세 아마 먼저 공격할 듯. 네, 중국의 숨겨진 약점은 정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모든 걸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잠깐 뉴스 나와서 반짝하고 사라져요. 야, 저게 진짜야? 저런 일이 진짜 있을 수가 있어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그 기사 자체가 없어져 있어요. 그 영상도 없어지고. 네, 중국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19년에 국가보안법 해서 했을 때 제가 언론사랑 다 문 닫아버리고 다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무슨 1980년대 광주 사태처럼 다 때려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얘들. 얘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면,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이나 저처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하고 이렇게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절초풍할 수를 하나씩 둬요, 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한 2년 전에 홍콩에 살면서 제가 인터넷 뱅킹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전 이제 뭐 HSBC도 쓰고 시티뱅크도 쓰고 하는데 HSBC에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무슨 공고가 떴냐면 앞으로 HSBC 인터넷 뱅킹을 쓰려면 홍콩의 인구가 7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작죠. 예, 서울 인구만큼도 안 되는데 당신이 홍콩에서 인터넷 뱅킹을 쓰려면 홍콩 내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공고가 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한국을 놀러 갔다든지 미국을 놀러 갔다든지 홍콩 땅을 벗어나잖아요. 홍콩 땅을 벗어나는 순간 홍콩의 HSBC 인터넷 뱅킹을 못 쓴대요. 룰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여러분이 계시면 신한은행, 우리은행하고 인터넷 뱅킹을 쓰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하와이를 놀러 갔어. 일본을 놀러 갔든가 아니면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한국 땅을 벗어나면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하고 인터넷 뱅킹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거를 해요 중국이. 그 짓을 왜 했냐면 우리 국가보안법 나온 다음에 이제 한 750만 명 인구 중에 지금 여태까지 한 15만 명 정도, 그러니까 중산층이죠. 잘 사는 사람들이 한 15만 명 정도가 도망을 나왔어요, 홍콩을. 근데 그걸 도망 나간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도와줬던 국가가 영국이죠. 영국은 이제 옛날에 홍콩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책임감을 느껴서 그랬는지 그때 영국에서 굉장히 쉽게 이제 비엔오 비자라는 걸 내줘서 정말 웬만한 사람들 원하면은 다 이민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지금 런던이랑 맨체스터랑 그 주위에 캠브리지랑 그 주위에 집값이 홍콩 사람들이 다 지금 집값을 올려놨다 그럴 정도예요. 되게 많이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민을 가면서 이걸 다 팔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뒤에다가 집을 둔다든지 사업체를 그냥 두고 직원들을 원격 조정해 가면서 CCTV 봐가면서 인터넷 뱅킹으로 원격 조정을 해놓고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랑 같이 비즈니스 하던 사람들도 간 사람이 있거든요. 보험 하던 사람도 가고. 그럼 연락해보면 하다 보면은 막 답이 막 이상한 시간에 오고 그래요. 그래서 너 왜 이래? 그러면 나 영국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영국을 혼자 가면 안 되고 기러기 아빠 안 되고 자기 부인, 애들까지 가족이 싹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국이 사람을 그냥 쏙쏙 빼갔어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중국에서 그래? 네가 그럼 지금 영국 가가지고 살면서 집 같은 거나 비즈니스는 홍콩에 두고 원격 조정하면서 이렇게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그 룰을 만들어서 네가 홍콩 바깥에 있는 사람은 홍콩 HSBC 인터넷 뱅킹 못해. 이 룰을 만든 거예요. 미친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여기가 무슨 짐바브웨나 무슨 아프리카도 아니고 남아메리카도 아니고 홍콩이면은 아시아의 그래도 파이낸셜 허브잖아요. 아직은 싱가포르한테 그래도 안 밀리고 어느 정도 버티고 있잖아요. 미국에 만약에 뉴욕이 있으면
유럽에 런던이 있다 치면 아직은 그래도 아시아는 홍콩 뭐 이런데 그런 홍콩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인터넷 뱅킹을 그렇게 제한을 한다는 게 이건 뭐 듣고 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이게 뭐야? 하면서 몇 번 물어봤는데 이게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풀렸어요. HSBC에서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 홍콩은 그래도 아직도 뭐 외국 사람도 있고 노랑머리도 많이 돌아다니고 CNN도 있고 CNBC도 있고 다 그 미국 언론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는 걔들이 보고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 리포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쪽팔린 거죠. 홍콩이나 중국에서 봤을 때는 이 합당을 시킬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그걸 이제 바로 철회라 그러나 철회를 하죠. 바로 하루인가 이틀 만에. 그래서 웃지 못할 그런 황당한 해프닝으로 끝나요. 그게. 중국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짓을 해요. 예, 숨겨진 약점이 엄청 많을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다 덮어버려요. 또 그 지방 자체 문제 되게 많잖아요, 중국이. 그 에버그랜드가 망하고 나서 부동산 지금 계속 문제 되게 많잖아요. 비실비실 하는데 이게 전문가들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중국 부동산 문제가. 그래서 이 지방 자체들이 그 연명해오고 자기들이 돈을 벌고 살았던 게 제가 이야기로는 부동산으로 많이 먹고 살았대요. 자기 지방자치에서 예를 들어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디벨로퍼한테 팔고 그 디벨로퍼가 거기서 아파트 지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비싼 가격에 팔아서 그렇게 돈을 돌고 해서 이제 지방자치들이 운영이 됐는데 부동산 시장이 딱 멈춰버리니까 돈을 못 벌고 지방자치가 발행해 놓은 채권 같은 게 많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사람들한테 뺏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특별 세금을 때려도 한계가 있으니까 벌금을 때려요 얘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가서 무슨 좋은 백화점도 아니고 시장에 가서 그냥 다라이 놓고 장사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호커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20위안, 30위안, 2, 3천 원, 4, 5천 원짜리 하는 야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너 이거 지금 4천 원짜리 야채를 5천 원에 판 것 같아. 너 이거 지금 등쳐먹었지. 벌금이야. 하면서 그때 때린 벌금이 20만, 30만 위안이었어요. 그게 막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벌금 티켓을 받아요.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라이에다가 콩나물 넣고 팔고 있다가 호박 넣고 팔고 있다가 갑자기 4천만 원짜리 벌금을 맞아요. 그래서 그게 중국 소셜 네트워크에 돌았어요. 이게 뭐냐? 걔들이 중국이 아무리 차단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새어 나오는 게 그 소셜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영상들이. 거기에 찍혀 나와가지고 우리 홍콩에 있는 사람들 다 본 거예요. 그거를. 이거 뭐야? 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도와주지 않고 지방 자체들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해요. 그게 중국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절초풍한 수를 중국이 하나 둘 수 있다는 게 약간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있어요. 상상을 못합니다. 중국은 무슨 짓을 할지. 그래서 중국을 상대하려면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는 약간 그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네. 트럼프가 그 뭐 일개 그 국가에 이제 대통령까지 하신 양반이 이렇게 말해서 안 됐는데 트럼프는 사실 꼴통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반 깡패잖아요, 사실. 예, 카지노하고 뭐 했다는 게 그쵸? 뭐 총만 안 들었지 거의 마피아 수준일 텐데 그런 꼴통 같은 사람들이 중국하고 대적을 해야지 중국을 이기지 뭐 오바마나 바이든이나 민주당 사람들은 거의 다 너무 약하고 너무 신사적이고 공화당에서도 그 똘끼에 가득 찬 사람 있잖아요. 왜? 예? 미국 서부에서 막 카우보이 총 쏘고 막 인디안들 사냥하고 막 이랬던 약간 그 이제 레드넥이라고 하는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데 약간 그런 똘끼 있는 사람들이 중국하고 붙어야 돼요. 다이다이로.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러면은 중국의 황당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그 중국한테 관세 때리고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세상에서는 다 FTA, Free Trade Agreement가 있어서 관세 안 붙이고 자 같이 사이좋게 무역하자. 이게 깔려있는 베이스인데 트럼프는 딱 보고 그러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어? 내가 지금 이렇게 니네 물건을 많이 사주는데 내 말 안 들 거면 그냥 관세 때려. 하면서 우리가 배워왔던 여태까지 경제 시간에 배워왔던 그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관세라는 걸 매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그걸 일본이 보고서는 따라한 거고 우리 대한민국한테 그 저 반도체에 들어가는 중요한 물품들을 저 수출을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트럼프가 한 거를 보고 일본이 따라한 거예요. 우리한테 한국한테. 미국이 중국한테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런 똘끼가 가득 똘끼 충만한 양반들이 미국 대통령이 돼야 중국하고 될까 말까예요. 제가 트럼프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 양반은 정말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데 그런 정도의 그 같은 똘끼 있는 한 수를 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중국의 그 약점을 드러내서 같이 맞짱을 뜨려면. 자, 그 다음에 자, 4가지 시나리오에서 추가해서 5번째 시나리오로 화폐를 비트코인에 연동시킬 수는 없을까요? 중국은 금 디지털, 미국은 비트코인 디지털. 네, 없겠죠. 예, 안 하겠죠. 비트코인은 지금 미국 정부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짜증나는 그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연동시키진 않을 것 같고, 연동시킨다 해도 약간 의미가 없고, 캐시우드는 기술의 발달로 인플레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수긍되었던 게 TV 가격 같은 것은 갈수록 저렴해졌죠. 그리고 챗 GPT 같은 게 나오면서 일의 효율성이 엄청 좋아졌죠. 이거 말씀하신 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제 영상에 보시면 내가 이거 지웠나? 이거 뺐네. 제 영상에서 제가 이거 껐네요. 죄송해요. 그 한국도 일본 따라갈까라는 게 있거든요. 부동산 전망에서. 그리고 제가 그 썸네일에 좋은 인플레, 나쁜 인플레 이런 거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좋은 인플레, 나쁜 인플레, 좋은 디플레, 나쁜 디플레, 이거 되게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그거를 꼭 보시면은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캐시우드란 분이 하신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TV 가격 떨어지는 거, 이것도 제가 다 예를 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좋은 디플레이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그리고 챗 GPT 같은 것도 효율성 좋아지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린 거는 주방에서 이제 기계들이 움직이잖아요. 기계들이 움직여서 닭도 튀기고 하면서 사람들을 안 써도 되고, 자영업자 입장에서 코스트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다 좋은 디플레이션이에요. 맞아요. 예, 그 좋은 디플레이션이 오고, 단지 일본은 지금 나쁜 디플레이션에서 허우적대는 거고, 그리고 미국은 나쁜 디플레이션 가지 않기 위해서 나쁜 인플레이션을 끌어온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면 너무 지루해지니까, 길어지니까 그 영상을 꼭 봐주세요. 예, 그러면 그게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실 거고, 이 여자가 한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이 방향으로 못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좋은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래야 되는데 거기를 못 가고 나쁜 인플레이션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영상 좀 한번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너는 계속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럼 언제가 바닥이냐, 언제 집 사면 되냐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표를 하나를 딱 봐서 정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코스피가 뭐 1000을 간다 그러면 그걸 뭐 1000이 바닥인지 1500이 바닥인지 알기도 어렵고, 보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사회적 비용, 소셜 코스트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연체율이 올라가고요. 딜리퀀시가 올라가고, 이제 부도율, 뱅크럽시가 올라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언임플로먼트죠. 그다음에 이혼율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자살률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올라가서 피크 찍고 플래토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정체하다가 그게 떨어져요, 다시. 예. 되게 슬픈 얘기인데 그렇게 돼요, 보통.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회적 비용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예, 이혼율하고 자살률이 톱을 찍을 때가 거의 다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찍고 내려오는 순간이 와요. 예, 절대 제가 뭐 그걸 기다린다, 막 그거 해가지고 돈 벌자 이러는 게 아니라, 슬프지만 그렇게 돼요. 굴러가요. 예, 이렇게 지금 큰 문제가 있을 때는, 큰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는 그쪽까지 갈 것 같아요. 자, 짐 로저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 말씀하신 영상이 뭔지 모르겠는데 보진 못했는데, 예, 짐 로저스 같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잘 들으셔도 좋아요. 저분도 40년, 50년 동안 정말 별의별 일 다 겪으시고, 예, 커머디티 쪽에서도 워낙 잘하시고, 예, 되게 잘하시는 분이니까 저런 분 말씀 들으면 좋죠. 우리나라 국민연금 상반기 손실이 8%라고 하는데 미국 은행이었다면 도산 수준인가요? 근데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건 펀드니까, 예, 은행은 아니고 그냥 펀드니까 손실 나면 손실 난 대로 그냥 가는 거죠. 뭐 30%를 잃어도 30%를 잃은 채로 가는 거니까. 예, 미국 은행 같은 경우는 자본율이 7% 8%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면은 망한다는 거고, 조금 다르긴 한데, 예, 손실 나면은 그냥 손실 나는 대로 가는 거죠. 펀드니까. 예, 바이사이드니까. 미국에서 미 정부가 최초 발행하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구매할 수 있나요? 즉 프라이머리 마켓에 페드가 참여할 수 있냐는 말씀이죠. 이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응축해서 좀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예 모르는 부분이면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얘기는 지금 왜 나온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 영상에서 지금
미국 정부가 QT를 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으면 프라이머리 딜러도 안 사고 외국 펀드도 국부 펀드도 안 사고 이러면 결국 페드가 사야 되는데 페드가 이제 QT에서 QE로 돌아설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서 그 지금 이 시청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페드가 직접 국채를 살 수 있냐? 프라이머리 딜러를 통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드가 직접 트레저리 가서 국채 종이를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안 하고 그건 이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를 통해서 OMO를 통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듣는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페드가 어떻게 국채를 사는지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네, 그냥 돈을 찍어서 그 돈이 흘러 들어가서 프라이머리 딜러한테 밀려 들어가서 걔들이 사주고 중간에 이게 징검다리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 그것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하는 맥락에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 정확히 뭔지, 리포 마켓이 정확히 뭔지는 사실 모르셔도 되잖아요. 시청자분들은.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100분 중에 10분 정도는 아시겠죠.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분야가. 하지만 저는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30%, 왼쪽으로 30% 중간에 있는 분을 타겟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디언스가. 저 들으시는 분이.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걸 제가 설명하고 있어도 안 되고 채권이 뭔지 CDS가 뭔지를 그걸 설명하고 있으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그렇다 그래서 저쪽 끝쪽에 알고 계신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막 모든 걸 다 풀어 설명하다 보면은 제 방송이 재미없다 그러시겠죠. 제 칭찬해 주시는 분 방송에 그 칭찬 댓글에 가장 좋은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너는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봤을 때 크리티컬한 게 아니면은 빼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인 건 아는데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잘한 거 가면은 자. 많이 조심스럽게 하셔서 맥이 끊기는 감이 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실명 전문가분들 실명 이제 안 쓰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 전 영상 몇 개에서 좀 맥이 끊기는 건 아마 기침 때문에 끊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전문가분들 이름을 제가 못 쓰는 거는 진짜 50명일 때는 50명 구독자일 땐 신경 안 썼는데 이게 이제 10,000명 넘어가니까 그래요. 이게 한국 정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또. 그 제가 이게 영어 채널이고 만약에 영어로 하는 거면은 진짜 신경 안 쓸 텐데 한국 분들 정서에는 그게 좀 있어요. 예, 저도 한국 사람이고 그게 한국인들의 매력이고 예의, 범절 그거 있잖아요. 존댓말. 이게 제가 아무리 뭐 맞는 소리를 한다고 혼자서 이렇게 자신의 차 있어도 들으시는 분들은 특히나 연배 있으신 분들은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 30대,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들으셨을 때 이 사람이 좀 싸가지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우선 싸가지가 있어야 이게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 너 싸가지가 있구나.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싸가지가 없으면은 제 말씀을 아예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전문가분 지인이라든지 가족분들이 들으셨을 때 얼마나 언짢으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실명 안 쓰는 거니까 조금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유료 회원제를 하시라는 분들이 꽤 계세요. 뭐 멤버십을 하는 분도 계시고 저한테 친절하게 이메일을 보내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막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뭐라고 감히 뭐 유료 회원제를 할까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1000분보다는 10,000분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좋고 10,000분보다는 10만 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더 좋으니까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더 파워가 나오는 거고 같이 이제 공유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게 더 좋으니까 당연히 무료로 갈 거고 멤버십이나 이런 것도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오히려 제가 모르는 부분을 제가 저 시청자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짚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아까 보니까 무슨 금 얘기하는데 KRX에서 사는 건 어떠냐 뭐 이러시는데 솔직히 저는 한국에서 KRX에서 안 사봤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밑에 다른 분들이 막 세금 문제 얘기하시고 KRX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반상회처럼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방장이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시청자분들이 같이 막 지적해 주시고 또 전에도 보니까 그 fractional reserve 몰라가지고
누가 답하셨는데 이게 왜 90%가 랜딩이 나가는 건가요? 하니까 또 다른 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fractional reserve가 10%만 갖고 있으면 되는지. 그런 거 볼 때 진짜 기분이 좋아요. 저는 같이 모여서 같이 서로 도와주고 얘기하고 짚어주고 이런 거. 말도 안 되게 까대고 싸우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도와주시는 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픈 마켓으로 완전히 오픈시켜놓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도 했어요. 실수도 되게 쪽팔린 실수를 했는데 제가 이메일 주소가 buygold28@gmail.com인데 그게 28이 1아운스가 28g이어서 그랬는데 1 metric ounce는 31g인데 제가 그걸 모르고 28이라고 썼더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가지고 놀리시는 거죠. 놀리고 뭐 이제 그냥 친근하게 하시느라고 하는데 방장 너 이메일 주소 바꿔야겠다. 바이골드 28이라며 28아운스가 1아운스가 28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 그렇게 했다 그랬지. 그럼 너 31이니까 바이골드 31로 바꿔야 되겠다 하셨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저도 배울 게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바이골드 28은 제가 안 바꾸겠습니다. 안 바꾸고 그 시청자분이 짚어주신 실수를 그 좋은 지적을 영원히 기억하며 언제나 너무 자만하지 말고 배우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받고 언제나 제 자신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바이골드 28을 그냥 유지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여튼 머리는 여러 명의 머리가 모일 때가 진짜 더 파워풀해지는 거니까 같이 그런 장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가끔 그 댓글에서 해주신 말씀을 인용해 와서 영상에 넣고 계속 그걸 막 좀 까고 누르고 잘못됐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섭섭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청자분이 해주신 말씀이 제가 설명을 하고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동의를 하는 말이든 동의를 하지 않는 말이든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왜 내 생각이랑 다른지 왜 제 생각이랑 다른지 설명을 드리면 더 좋으니까 그런 거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 금융권 직장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상당히 인지하고 위기를 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융권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뭔가를 위기를 대비하고 뭔가 좀 그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예, 오히려 저는 제가 그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오고 나서 더 생각이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CS를 다니면 크레딧 스위스에 있는 리서치 팀의 생각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제가 손님들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크레딧 스위스 뷰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직장 그 상사분들 전무님이나 제 보스들 상무님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쪽에 생각이 젖어요. 그렇게. 뭐냐면은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이제 셀사이드라 그러거든요. 저희는 증권맨이에요. 증권맨. 상사맨, 증권맨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는 뭐냐면 정말 보험 파시는 분들만큼 팔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이게 채권이 됐건 주식이 됐건 외환이 됐건 커머디티가 됐건 뭔가 가서 아이디어 M&A가 됐건 계속 팔아야 돼요. 저희는. 들쑤시고 다니면서 파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얘기는 그 맨날 마켓 좋습니다. 주식값 오를 겁니다. IPO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채권 시장 좋아집니다. 채권 발행하십시오. 합병 하세요 빨리. 마켓 좋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경제 성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야 돼요. 약간 CNBC 같아요, 저희는. CNBC가 항상 펌프질 하잖아요. 그거 아시나 모르겠는데 CNBC에는 항상 마켓이 좋아질 거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데가 CNBC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저희는 셀사이드이기 때문에 채권을 증권이든 주식 채권이든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고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집값이 오른다고 계속 외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계속 사는 사람이 생기니까 똑같아요. 약간 그런 그 생태계가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IB에 있는 애들은 보통 그 마인드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올라간다는. 예. 그리고 본인 생각을 갖고 보통 있기 힘들고 차라리 헤지 펀드나 프라이빗 에퀴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날카로운 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라갈 땐 올라가고 떨어질 땐 떨어진다고 하는 바이사이드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은 바이사이드라는 거는 남의 돈을 위탁하고 있으면서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걸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서 이익을 올리는 거죠. 펀드 매니저 하잖아요, 우리가. 그 펀드 매니저가 바이사이드에 그 사람들은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사는 사람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훨씬 날카롭죠, 눈이. 고르는 입장이니까 날카롭게 골라야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 IB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
마켓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보통. 자, 인베스트먼트 뱅크와 리테일 뱅크의 차이는 뭔가요? 이 질문도 좋긴 한데 뭐냐 하면은 리테일 뱅크라는 거는 그냥 소매 저거잖아요. 은행,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가서 이 은행 업무를 보시죠. 돈이 만약에 남아서 예금이 남으면은 저축도 하고 돈이 필요하면은 대출도 받고 집을 사야 되면은 주담대도 하고 크레딧 카드도 발행하고 미국으로 돈도 보내고 이런 은행 업무를 보시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중은행, 큰 은행들이나 대기업들, 주식 상장된 기업들이나 국가 아니면 국가기관, 한국전력이 될 수도 있고 발전사가 될 수도 있고 뭐 K워터처럼 무슨 수자원, 수력자원 뭐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고 KDB, 객심, 산업은행이 될 수도 있고 수출입은행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덩치 큰 기관이나 은행 기업들 있죠. 그 사람들도 그 기업들도 은행 업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남으면 얻다가 저축도 하고 돈이 필요하면 땡기기도 하고 합병도 하고 그렇죠. 그 큰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가서 업무를 보는 데가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JP모건, 도이치뱅크, UBS, 크레딧 스위스 이런 애들이고 그다음에 그 시중은행들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일을 보시는 거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자, 그다음에 혹시나 자라오면서 금융이나 도움이 많이 되었던 이런 거 책이나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꽤 계신데 그러니까는 모르겠네요. 제가 무슨 책 한 권이 진짜 좋다라고 딱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긴 되게 어렵고 왜냐하면 뭔가를 하나 제시를 해드리면 그게 그 오서가 하는 말을 제가 100%다 동의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10명이 다른 오서가 있으면 그걸 다 보시고 그냥 소화를 하시고 본인만의 생각을 만드시는 거겠죠. 뭐. 만약에 학교나 이런 데서 금융 공부를 따로 안 하시고 경제 공부를 안 하셨다면 제일 좋은 거는 사실 CFA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그렇죠? CPA는 그 회계사 하는 거고 회계사 자격증이고 CFA는 그 금융사 이거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격증이죠. 그래서 여기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2차, 3차는 너무 어드밴스 됐고 1차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1차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기본적인 회계, 경제, 금융 상식을 다 배우시고 웬만큼 알아야 되는 파생 상품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세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금융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명한 뭐 저자들이 쓴 책이라든지 아무거나 보시면 되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서전을 보는 걸 좋아해서 픽션 같은 거 잘 안 보고 뭐 오바마 대통령 자서전이라든지 얼마 전에 그 나이키 창업자 아저씨가 쓴 책 아니면은 The Gatekeepers, The Gatekeepers는 뭐냐면은 백악관에서 The Chief of Staff 백악관에서 대통령한테 대통령 바로 앞에서 문지기 하는 사람 있죠.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대통령이 이 편지나 이 다큐멘트를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결정하는 사람 마지막에 그걸 뭐 비서실장이라 그러나 한국말로 잘 모르겠네요. 그 치프 오브 스타프가 쓴 책 그런 식으로 약간 자서전이나 자기가 어떻게 역경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성공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 보는 걸 좋아해서 대학교 때 물론 제일 재밌게 봤고 감명 깊게 봤던 거는 Rich Dad Poor Dad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거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인가 뭐 그거 있죠. 거기서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문구는 Money cannot buy happiness, but poverty can bring misery. 돈이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가난이 불행은 가져온다. 그거 겁나 맞는 말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한국말 하면서 발음 잘 못하니까 비지 이렇게 발음하는 거라고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이런 거는 유료 회원제 하면 이런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무료 회원제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하게. 그다음에 대산 경제 분석님이란 분은 제 채널을 자꾸 말씀해 주신다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이분한테 또 알려주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사람이 솔풀경에서 또 이런 소리 했습니다라고 알려주시고 막 해서 이런 거 진짜 너무너무 땡큐 베리 마치고 나중에 제가 한국 가면 저 대사님이란 분은 뭐 오마카세라도 한번 대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감사하고 트위터에 소문났어요. 감사합니다. 전 트위터는 안 하지만 소문났으면은 많이 내주세요. 이종우 영상에서 디페메이션 조심해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말씀은 감사한데 디페메이션을 막을 자신이 있는데 그냥 인간 도리로서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전문가 이름은 빼고 앞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 여기서 마치고요. 4부에서는 비트코인 얘기만 할 거거든요. 그 비트코인 관심 없으신 분은
4부 안 들어오셔도 되고 3부에서 끝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